네, 2차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ML 기초를 조금 다뤄볼 건데요. 네, 화면이 좀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작은데요. 이게 동시 송출을 하려면은 저 전체 화면을 했을 때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보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ML 기초를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머신러닝이 다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들어봤든 간에 아니면은 그 뉴스를 보면서 들어봤든 간에 이제 머신러닝에 파생된 딥러닝, 그 LLM이 이제 전 세계를 파괴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런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궁금해 보셨을 것 같은데, 예, 머신러닝은 이제 다음과 같은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명시적인 코딩 없이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학습하여서 그 예측이나 결정을 내리는 AI 분야를 의미합니다. 네, 내용이 좀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요. 그거를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예측을 하고 싶을 때는요, 정확하게는 좀 이제 세상에 예측할 것이 굉장히 많죠. 주가라든지 날씨, 성공, 수명 등등 저희가 세상에 좀 미리 알고 싶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변수들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재 조건에서 예측 타겟으로 가는 이런 패턴을 결국엔 알아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주가라고 하면은 뭐 이전 날의 종가랑 그 다음 날의 종가가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수명이라고 하면은 뭐 현재 건강 상태랑 그다음에 그 수명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패턴들을 저희가 알아내야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내는 그 자체가 이제 예측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퀘스천을 조금 더 딥하게 파보자면은 현재 조건에서 예측 타겟으로 가는 이러한 패턴을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방금 물어봤던 그 질문의 본질인데요. 그래서 조금 한 발짝 더 나아가면은 수학적으로 표현해 봤을 때 좀 조건 x가 주었을 때 그 결과 y를 추출한 함수 fx가 도대체 뭘까에 대한 질문으로 비교를 됩니다. 즉 이제 예측이라는 것은 조건이 주었을 때 인풋 x가 주었을 때 결과 y를 제출한 함수 f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f를 찾는 방법으로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머신러닝인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컨셉은 이렇습니다. 조건 x랑 타겟 y를 엄청나게 많이 모아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한번 패턴을 찾아보자. 이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손으로 하면은 그 휴먼 러닝이 되겠죠. 사람이 하면은 그쵸. 그래서 이제 기계가 하는 것이 머신 러닝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이제 수많은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해서 패턴을 이제 그 추측하는 것이 추출하는 것이 머신 러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머신 러닝이라고 하면은 그 이제 기계를 그 학습을 시켜야 될 텐데요. 그래서 머신 러닝 어떻게 학습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지도학습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핵심 아이디어는 이제 인풋 X랑 그 아웃풋 Y 여기에 페어가 있으면은 그 이 사이의 관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인풋이랑 아웃풋 페어로부터 학습을 하는 패러다임입니다. 이제 지도학습은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요. 익스페리언스랑 태스크랑 퍼포먼스 이렇게 좀 어렵게 적혀 있는데 저희 식으로 좀 풀어보면은 데이터셋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태스크 T,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거를 꼭 뭘 하려고 하는지 좀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엔 그 목표가 그 보험료 예측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인풋 변수들을 이용해서 보험료를 예측하는 것이 태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퍼포먼스 P는 이제 이번 대평가 지표인 MAE가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리해보자면은 저희가 만든 함수, 그러니까 모델, 어떠한 뭐 머신 이런 것들이 태스크를 수행할 때는 퍼포먼스가 개선이 됩니다. 방금 이제 보험료를 우리가 예측을 했다면은 예측으로부터 얼마나 틀렸는지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될 텐데요. 그것을 이제 이용해서 퍼포먼스 계산할 수 있고, 퍼포먼스를 이제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한 예시를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퍼포먼스를 그래서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 방법론이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도학습은 그 라벨이 잘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한 정답 y 햇이랑 실제 정답 y랑 그거의 차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단순히 이제 뺄셈으로 되어 있는데요.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 이두 개를 뺀 것에 전체 절대값을 한 후에 그거에 대한 평균. 이게 바로 이제 로스 펑션 그 MA입니다. 안에 MSC 수식이 적혀 있고요. 이제 똑같이 저희가 예측한 것이랑 실제 정답이랑 그 차이의 제곱의 합 MSC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미분이 가능한 매트릭을 만들어서 함수를 만들어서 이 미분이 가능한 로스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어떤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지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네,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에런 로스나 MSC 로스 같이 저희가 로스 함수를 정의를 두면요. 이제 실제 정답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정량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로스가 계산이 되고 로스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줄어드는지를 이제 방법은 단순히 이제 미분을 해보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 참수에서 미분을 해보면은 이제 대충 이 지점에서 화살표 보이시나요? 저희가 이 참수에서 이 부분을 미분해 보시면은 기울기가 플러스로 나올까요? 마이너스로 나올까요? 네,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로 나왔으면은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그걸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라디언트는 이 함수가 커지는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것은 로스가 가장 작은 함수 또는 더 문제를 그냥 최소화시키는 어떤 좋은 정답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미분을 해가지고 가장 작은 글로벌 미니마 포인트가 될 때까지 조금씩 현재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식으로 그 모델을 학습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제 x가 모델의 파라미터고 정확하게는 이제 이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로스 함수를 미분해가지고 이 파라미터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전체 로스가 줄어들까 이런 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단순히 산술적으로 그 계산한 게 이제 그 그라디언트 fx가 되고요. 이 방향으로 그냥 반대 방향으로 빼주면은 그러니까 변선의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학습률 알파가 방금 빼주는 방향이 알파가 이제 작게 되면은 학습이 느리게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학습률 알파가 너무 크면은 방금 말했던 그 그라디언트 디센트 이제 로스를 계산해서 그라디언트가 그 가리키는 반대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을 너무 크게 하면은 또 작은 미니마에 가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미니마에 가지 못하고 발산하게 되므로 이제 악습이 좀 안정화되지 않고 이상한 곳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만약에 모델을 돌려보면은 알파에 대해서 성능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서 이것들을 조금 잘 신경을 쓰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넣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알고리즘이 존재하고요. 일단은 그라디언트, 디센트 설명을 대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디센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시면은 제가 정말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니까 이쯤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볼 모델은요. 좀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이란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 종속 변수 y랑 설명 변수 x 간의 선형적인 관계를 모델링하는 기법입니다. 단순하게 이제 그 실제 x가
다변수일 때는 x1, x2, x3 이렇게 해가지고 xn까지 있고 이 x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인슈런스 데이터라는 보험 데이터면 이제 뭐 첫 번째 거에서는 뭐 AG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BMI가 될 수 있고 이런 데이터를 이제 단순히 선형적으로 결합을 해서 어떤 웨이트를 곱해서 더하는 것만으로 이제 우리 최종 이제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모델링 해보고자 하는 것이 리니어 리그레션인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데이터에 핏한 직선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더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 보자면은 그 데이터에 핏하도록 개수 이제 A1, A2, A3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시가 있는데요. 뭐 강아지의 수가 x1이고 닭의 수가 이제 x2라고 치면 x라고 가정하면은 이때 총 다리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선형적으로 모델링이 가능하고요. 자세한 건 다음 예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데이터는 x축이 그 previous score가 이제 바로 이전 시험 성적을 기록해 놓은 데이터고 y축은 이제 이번 시험 성적을 기록해 놓은 데이터입니다. 이때 저희가 이제 어떤 이전 시험 성적 점수가 주어졌을 때 다음 시험 성적이 몇 점이 나올 것인가를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함수가 필요할까요? 네, 당연하게도 굉장히 쉽게도 그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방금 이렇게 데이터를 직접 스캐터 플롯으로 찍어 보았는데 EDA 결과 이전 스코어 점수랑 그 실제 퍼포먼스 인덱스, 실제 이제 이번 점수랑 굉장히 선형 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여기 correlation이 적혀 있는데요. correlation이 이제 그 선형도계로 어떻게 서로가 설명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는 지표거든요. correlation 기반으로도 이게 선형적으로 설명이 되면은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EDA를 해본 결과 스캐터 플롯을 딱 찍어서 본 결과 직선 관계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previous score랑 이제 performance score는 거의 직선의 관계를 알 수가 있고 즉 이제 y는 ax 플러스 b로만 모델링을 해도 웬만한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a랑 b를 쓰면 해결되는 간단한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로 해결이 되고요. a랑 b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트리비얼 솔루션도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존재하니까 그것들 사용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은 조금 알아보았고요. 이제 안 되는 케이스를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y랑 x의 관계가 선형일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선으로 설명이 되는 관계일 때는 이렇게 직선으로 모델링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를 굉장히 복잡한 모델로 모델을 하면은 굉장히 성능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여간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직선의 데이터는 직선을 모델링에 강력한데 근데 현실의 데이터는 사실 전부 다 비선형 관계란 말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단순히 y는 x 제곱에서 샘플링한 데이터 봐도 이제 제일 왼쪽이 이제 그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저희가 피팅한 결과거든요. 보시면은 마이너스 3을 보시면은 거의 뭐 실제 값이랑 뭐 8씩이나 차이가 나고 있죠. MS로 치면 엄청 이걸 제곱이니까 64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우리가 커지고 있고 0 부분에서 엄청 커지고 다시 3 부분에서 엄청 커집니다. 하지만 이제 y는 x제곱이라는 변수 같은 거를 보면은 이렇게 실제 데이터를 좀 굉장히 잘 따라서 피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은 선형이기 때문에 비선형적인 관계를 표현을 잘 못하는데요. 이때는 저희가 단순하게 그, 어, EDA로 y랑 x의 관계가 비선인 걸 파악했으므로 이제 y가 x 제곱으로 표현되는 것도 방금 저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때 저희가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해 가지고 그 x, y로 단순히 이렇게 대표되고 있던 데이터 셋을 피처를 하나 추가해 가지고 x, x 제곱, y로 변형을 해서
이제 x랑 x 제곱의 개수를 학습을 통해서 추정을 하게 되면은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x 앞에 있는 개수는 0이 되고 x 제곱에서의 개수는 1이 돼가지고 단순한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비선형 문제가 해결이 가능합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많이 쓰게 될 트릭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비선형적인 관계를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비선형적인 피처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선형적인 모델로도 충분히 강력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래가지고 비선형적인 피처 관계가 있으면은 저희가 직접 이해를 해서 그걸 잘 모델링하는 피처를 만들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LP 설명을 하기 전에 뭐 리니어 리그레션 질문 있으면 지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질문 있으실까요? 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은 나중에 대회 문의로 질문 주시고 LP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제 비선형적인 비선형성 대응에는 이제 피처 엔지니어를 통해 가지고 비선형성을 추가하는 것이 굉장히 잘 먹힌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또 떠오르는 질문이 그래서 이런 좋은 비전형 피처는 어떻게 찾는가? 이거를 또 손으로 찾으면은 휴먼 러닝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반적인 해결책은 사실 없습니다. 좋은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는 것, 좋은 피처를 찾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해결 방법은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실험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 분포를 좀 저렇게 스캐터 플롯으로 찍어서 이런 분포가 있으니까 아 이렇게 여기서는 이런 숫자를 쌓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 또는 도메인 지식, 또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피처 엔지니어링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신경망 등장 이전까지요. 과거 사람들은 이제 직접 손으로 이런 식으로 피처 엔지니어링을 진행했는데 신경망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피처 엔지니어링이 여전하고 있지만 아, 이것이 이제 조금 패러다임을 바꾸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도 당연히 이번 대회에서는 피처 엔지니어링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경망도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이 친구도 그냥 비선형성을 모델링 하긴 하지만 피처 엔지니어링을 넣는 게 가장 제일 강력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제 신경망은 단순히 작동 알고리즘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망 다들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뭐 인풋 레이어가 있고 중간에 히든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액티브 아웃풋 레이어가 있는데요. 이제 단순히 알고리즘은 그게 사단계 아닙니다. 이제 첫 번째로 각 노드가 있고요. 이 노드는 바로 이전 레이어의 모든 노드에 대해서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선형 결합인 거죠. 그 다음에 선형 결합을 한 후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비선형성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한 거를 이제 비선형 피처를 추가해서 비선형적인 이런 함수를 씌워가지고 우리가 인풋 분포가 y는 x 이렇게 들어있었다면은 이렇게 조금 꼬아지게 생긴 그런 분포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이렇게 액티베이션을 적용한 결과를 다음 레이어 이전 레이어의 노드들과 선형 결합을 다시 진행을 합니다. 다음 레이어에 대해서도 이 1번, 2번 알고리즘을 계속 진행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결과를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MLP의 핵심적인 인사이트는 바로 이전 레이어들을 선형 결합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키 컨셉인데요.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그 마지막 레이어 입장에서는 비선형 피처들을 입력받아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네, 마지막 레이어 입장에서는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가리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가리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냥 이제 이 앞에 있는 그 피처에서 비선형 피처를 입력받아가지고 진행하는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단순히 리니어 리그레션이 되는 거고 방금 저희가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을 해가지고 비선 피처를 잘 넣어야지 성능이 잘 나온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그 전 레이어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그 전 레이어는 이제 그 이 비전 피처를 받아가지고 잘 예측을 하는 모델을 쓴다면 이제 이전 레이어는 더 좋은 비전 피처를 만들기 위해서 웨이트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MLP 같은 경우는 이러한 학습하면 할수록 이제 모델 구조 때문에 모델은 자동적으로 그 분류라든지 예측을 더 잘할 수 있는 비전형 피처를 자동적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렐루 같은 거를 결합하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이드 그 그래프를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렐루 함수를 겹치면은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긴 렐루 함수를 여러 번 겹쳐 보면은 뭐 이렇게 생긴 함수를 반대로 뒤집으면은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어떤 지점이든 간에 이렇게 비정형적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정형적인 표현들을 모아가지고 시장에 어떤 비정형 함수든 간에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걸 보시면은 MLP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마법 같은 모델인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MLP와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비단 피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 요구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데이터가 없으면 오버피팅이 되거나 언더피팅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학습 안정성 문제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데이터 요구량이 크면 오버피팅이죠. 학습 인정성 문제도 존재합니다. 얘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든지 여러 가지 추계 설정에 의해서 굉장히 학습이 좀 불안정할 수가 있고요. 타뷸라 데이터에서 얘가 성능이 조금 별로 좋지가 않은 경향을 보입니다. 그 바닐라 MLP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이 MLP의 특성에 관한 건데, MLP는 기본적으로 모든 피처를 연결해서 봤기 때문에, 방금 모든 노드들을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봤기 때문에, 이제 다른 피처가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그 부분의 액티베이션이 좀 크게 된다면은, 그 액티베이션 된 거에 집중해가지고 좀 올바른 분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타뷸라 데이터에서는 사실 그렇게 모든 피처가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 때문에 타블렛의 성능이 별로 안 좋은데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이따 설명할 추진 모델로 해결되긴 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좀 많이 비용이 발생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보면 하이퍼 파라미터가 무엇이냐면 모델을 결정하는 그러한 어떠한 고유한 숫자인데요. 예를 들어서 모델의 크기라든지 히든 사이즈, 그러니까 중간에 넓이를 의미합니다. 액티베이션의 뭐 설정, 탄젠트도 있고 렐로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레귤레이션 얼마나 적용을 하는지 등에 대해서 성능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설정을 찾으려면은 조금 많은 시도를 해봐야 된다는 점 오늘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대회를 시작하게 되면은 성능 가장 좋은 모델들이 아마 이런 모델풀에서 나오지 않을까 해서 좀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최신 모델들이 이제 타블라 데이터에서는 최신 모델 이런 모델들이 좀 존재하고요. 그라디언트 부스팅 트리는 이제 어, 부스팅 기법으로 왕성도를 진행해서 학습을 하는 모델인데 얘네가 트리 모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원이 아무리 커져도 그냥 그 차원 한 차원에 대해서만 이제 구분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타블라의 성능이 좋고요. 학습도 굉장히 빠릅니다. 두 번째는 이제 MLP류의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파이테핏이라고 그 어떤 그 타뷸라 데이터 연구하는 과학자가 만들어 놓은 어, GitHub 툴킷인데요. 제공하는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탑엠, 리얼 MLP 같이 그 뉴럴 네트워크임에도 불구하고 최적화를 굉장히 잘해서 방금 말했던 그 피처 드리프트 같은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성능이 잘 나오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런 모델들이 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가장 좀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그 TAP-FN인 트랜스포머 분류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TAP-FN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모델이 있는데 그건 이제 앞에 있는 모델에 비해서 데이터가 작을 때 소타를 찍는 모델입니다. 소타라고 하면 이제 그 시대에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을 의미하는데요. TAP-FN 같은 모델도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계속 모델링 하다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이거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과적합이랑 검증 부분인데요. 네, 과적합이 무엇이냐면 오버피팅이거든요. 네, 오버피팅이 무엇이냐면 트레이닝 데이터에 과하게 학습돼가지고 테스트 데이터에서 일반화 성능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말로 드리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바로 이 선이 가장 강력한 이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파란 선이 저희가 우리 학습한 모델이고요. 이때는 이제 그 우리가 저희가 학습한 모델이 전부 다 이 검은색 선을 지나기 때문에 트레인 로스는 제로가 됩니다. MS를 추천한다면요. 하지만 테스트 데이터에서도 과연 그게 잘 동작을 할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실제 데이터 분포는 이런 직선을 따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6이랑 4 사이에 뭐 5쯤에서 우리가 x가 들어온다면은 이 지점에 대한 예측은 갑자기 12.5로 튀게 될 것입니다. 이 선 근처에서 놀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바로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트레이닝에서 과도하게 학습하면 이제 일반화 성능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학습을 진행하다 보면은 아래같이 커브를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파란색 선이 트레이닝 로스고 그 주황색 선이 밸리데이션 로스입니다. 밸리데이션 로스는 이제 일반화 성능을 평가하는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보시면은 트레이닝 로스는 사실 끝도 없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론상을 0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밸리데이션 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트레이닝 로스가 떨어진다 해서 처음에는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일정한 기간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점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레이닝에 너무 과하게 학습을 해서 이제 이렇게 생긴 노이즈가 테스트 성능을 굉장히 망치고 있다. 그래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과속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밸리데이션을 모니터링 하면서 이 지점에서 학습을 멈춰야 됩니다. 이 지점을 학습 멈추고 밸리데이션에서 가장 성능이 좋았던 모델들을 뭐 평균을 낸다든지 양성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검증 부분입니다. 검증은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그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로 분리를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트레인 데이터를 받고 테스트 데이터를 받았으므로 트레인 데이터 안에서 다시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어, 각각의 용도는 트레인 데이터는 이제 모델을 학습한 용도로 사용하고 밸리데이션은 그 모델의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좀 튜닝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테스트 데이터는 그 이제 학습한 도중에 절대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네, 이렇게 분할하는 것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요. 8대 1대 1, 뭐 7대 2대 1, 뭐 7대 1대 2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요. 타블라에서는 그냥 단순히 8대 1대 1 쓰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시계열 부분인데 시계열 부분에서는 이제 7대 2대 1이라든지 7대 1대 이런 식으로 평가를 보통 진행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순서대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의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과적합을 시켜놓으면은 성능이 공정한 평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두 번째 있는 이것들을 좀 선택을 하는 편이 되긴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근데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하면은 데이터가 적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가 적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학습하는데 사용할 데이터가 적은데 그 밸리데이션 테스트 분리를 진행하면은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가 굉장히 적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K-폴드 밸리데이션이라는 것을 저희는 추천드리는 바인데요. 보통 이걸 사용하는데요. 알고리즘은 간단합니다. 이제 폴드를 K를 결정을 하고요. 여기는 5를 결정을 했네요. 데이터를 이제 그러면 5등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등분을 선택하는 게 이제 각각 폴드 1, 폴드 2, 폴드 3, 폴드 4, 폴드 5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고요. 그 등분에 해당하는 폴드를 학습시킬 때는 그 등분을 테스트로 놓고 나머지를 트레이닝으로 놓습니다. 두 번째 폴드에서는 이제 나머지 4개 블럭을 트레이닝하고 하나만 테스트로 놓습니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결국에 모든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을 한 번씩 해볼 수가 있고, 밸리데이션 또한 모든 데이터로도 한 번씩 진행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가 신뢰도가 더 높아지고 그 데이터를 좀 더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학습 또한 좀 더 성능이 좋아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대회를 진행하면서는 K-폴드 밸리데이션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EDA 및 전처리 부분인데요. 네, 일단은 EDA 전처리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리 같은 경우는 이제 피처 스케일링이 가장 첫 번째인데요. 방금 이제 베이스라인 코드를 돌리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피처 간의 스케일이 다르면은 굉장히 학습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세타 2랑 세타 1 데이터가 있는데 세타 2는 이제 평균 스케일이 2000이고요. 스타 1은 이제 1에서 5 사이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스케일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평균 스케일이 거의 1000배가 차이가 나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하면은, 그라디언트 계산할 때, 한 방향으로, 한 축 방향으로 굉장히 크게 계산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로스 랜드 쉐이프를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조금, 어, 오목하게 그려지고요. 되면 학습이 굉장히 좀 불안정하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때라떼라 하면서.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스케일을 나눠져 가지고 스케일링을 해주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링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피처별로 네, 평균을 뺀 다음에 이제 STD로 나눠주면은 평균과 분산이 이제 0과 1이 되는 그러한 정규분포가 아니죠. 어쨌든 이런 분포를 갖게 되는 거고요. 민맥스 노멀레이션은 이제 시각에서 보통 사용을 하는데 그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그 x에다가 최소값을 빼가지고 최대를 1, 최소를 0으로 놓고 다시 정교화를 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이제 카테고리컬 인코딩인데요. 네, 원하는 인코딩 방금 설명을 드렸죠. 기본적으로 범주형의 3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푸드 네임이라는 컬럼에 범주가 3개가 있으면은 이 범주를 그냥 아예 피처로 만들어서 이제 그 피처가 정답인 경우에 1로 딱 색칠을 해주는 방식. 이게 바로 원하는 인코딩입니다. 만약에 애플이 1이면은 나머지 전부 다 0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자기가 선택되었을 때만 1이 되는 거니까요. 데이터 인핸스인데요. 이번 대회에서는 결측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있네요. 결측치가 저희가 필요하니까. 네. 결측치가 없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데이터 수집하다 보면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때는 단순히 이제 그냥 나중 다른 피처를 사용해서 이 다른 밸류들을 사용해서 단순히 평균을 낸다거나 그 값을 예측하는 어떤 모델을 이용해서 그걸 예측한다거나 추가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의 아이디어랑 그 모델 선택 이런 관점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선택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상치 처리입니다. 이상치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 오류라든지 수직 오류에 의해서 학습에 방해되는 이제 이상치가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존재하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학습을 시킬 때 직선을 긋게 학습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 이상치가 하나 존재하면은 이상치에 의해서 MSE가 굉장히 크게 발생해가지고 결국 이쪽으로 조금 끌려가지고 그 선이 그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상치를 조금 제거를 하고 학습을 시켜야지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EDA 부분입니다. EDA는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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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게 많아지는데, 저희가 지금 9시에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단순히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정도를 이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맵플롭 라이브러리랑 Cborn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러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이제 데이터를 시각화하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보통은 저는 C본을 사용하고 Cborn을 사용하고요. 이거를 이제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이쁜 그래프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EDA를 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보자면은 EDA를 어떤 시점에서 해야 되는지, 어떤 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조금 사실
혼란스러울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히 좀 정리해봤습니다. 네, 크게 이제 피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랑 모델에 대한 분석인데요. 네, 피처에 대한 분석은 이제 피처의 특징, 피처와 다른 피처 간의 상관관계, 그다음 피처와 이제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타겟 간의 관계, 피처 집단과 타겟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모델 분석에서는 이제 모델의 예측을 어떻게 했는지 분석할 수 있고, 네, 모델의 실패하는 예측을 분석할 수 있고요. 모델이 성공하는 예측을 분석할 수 있는 둘 다 이제 어떻게 실패하는지, 왜 실패하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분석을 해야겠죠. 네, 모델의 파라미터랑 피처 중요도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 뭐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다고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앞에 피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캐터 플롯을 찍어서 뭔가 시각화를 해가지고 찍어볼 수가 있고요. KD 플롯은 이제 그냥 단순히 피처들의 분포가 어떤 식으로 겹치는지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피처 간의 상관관계 같은 거는 이제 피어슨 또는 스피어만 상관관계 히트맵을 그려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고 상관관계도 이제 클러스터로 정렬을 해가지고 이쁘게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페어 플롯이라고 그 이제 Cborn에서 제가 제공하는 그런 플롯인데요. 모든 피처의 다른 피처가 간의 상관관계를 그리는 그래프라서 이거를 제일 먼저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피처가 굉장히 고차원일 때, 뭐 2차원이 아니라 뭐 3차원, 4차원, 7차원일 때 이것들의 상호관계를 한번 보고 싶다 하시면은 PCA라든지 TSN이라는 차원 축소 기법이 있는데요. 이거를 사용해서 한번 차원을 축소시켜가지고 2차원에서 이 데이터의 분포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모델에 대한 분석인데요. 모델은 이제 크게 이제 그 실제 모델의 예측이랑 그다음에 그라운드 트루스, 실제 정답에 어떻게 분포하는지, 네, 예측이 실제 정답보다 작은지 큰지를 분석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분포 또한 KD 플러스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설명드렸듯이 이제 모델의 피처 중요도를 좀 분석할 수 있는데요. 그 트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피처 인포던스를 그냥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좋은 피처를 살리고 나쁜 피처를 제거하는 것이거든요. 나쁜 피처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성이 굉장히 크게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제 나쁜 피처를 제거하는 용도로 이제 피처 임포턴스 같은 것을 저희가 사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샤프 분석은 이제 모든 모델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정확하게 이 피처가 정확하게 예측이 어떤 식으로 기여했는지 플러스로 기여했는지 마이너스로 기여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어서 이 피처 임포던스의 좀 한 단계 더 상위 버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정도로 EDA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마쳤고요. 여러분은 이제 저랑 좀 대화를 하면서 이런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하면은 알아서 굉장히 예쁜 코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그래프를 분석을 하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회 성능 및 개선 전략입니다.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회를 진행하면서 이거를 조금 넣을까 말까, 이 섹션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거를 그래도 하는 것은 조금 공평성에 어긋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의 아이디어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앞 위에서 말했던 부분에서 굉장히 힌트라든지 얻어갈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Q&A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은 저에게 질문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굉장히 발표를 네네 네네 맞습니다. 굉장히 가능합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비선형 리니어 리그레션은 피처들의 선형 결합을 이제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모델링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처들 간의 선형 결합을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간단히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뭐 y는 뭐 ax 플러스 b에서 이 a랑 b가 이제 변수인 거지 나머지는 상수입니다. 모델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냥 이 피처를 우리가 뭐 대충 모르는 대수로 피처에다가 그냥 x제곱을 넣어버리면 x제곱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그이 앞에 있는 계수들을 수정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선형적으로 이 비선형 피처의 관계를 모델링 하는 거죠.
설명되셨나요?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네, 이제 저희가 대화한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따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이번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